안녕하세요. 실시간 문명사의 이주희입니다. 국사문화의 모태가 된 천재문화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단군세기를 보시면 10월 상달에 나라의 큰 제전을 열어 하늘에 제사 지내니 온 백성이 진실로 밝은 모습으로 즐거워하였다고 전합니다. 천재라는 것은 하늘과 땅에 제를 올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땅지자가 생략된 것이죠. 하늘과 땅에 제를 지낸다라는 뜻인데요. 천재는 나라의 대소사가 있을 때 하늘과 땅에 고하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던 문화입니다. 이 제사를 주관하시는 분을 천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천자를 중심으로 신하와 백성들이 하늘과 땅에 제물을 올리고 교감을 하는 것이죠. 부천모지라고 해서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또 땅을 어머니라고 하는 천지 부모 사상이 나옵니다. 인간은 하늘과 땅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재는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는 예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문화사의 최초 경전인 천부경을 보시면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이 대삼합육, 이것이 천재의 정신을 함축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먼저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이와 삼으로 그 같은 원리 속에서 존재를 하는데 대삼합육이다라는 것은 하늘, 땅, 인간, 그러니까 큰 삼이 하나로 합해져서 육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천지인이 하나로 합해서 만물의 근본을 형성한다는 뜻인데요. 육이라는 것은 상수 철학에서 일육수라고도 하는데 서양 그리스의 최초의 철학자인 탈레스도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삼합육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이 만나서 역사의 근본을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재의 정신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천재를 올리는 제단의 양식을 한번 살펴보면 천원지방으로서 하늘의 정신은 원만하다, 그리고 땅의 정신은 방정하다라고 해서 원형과 방형,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천재문화는 인간이 천지의 주재자와 소통하고 또 천지 부모와 기운을 주고받는 문화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종교, 철학, 과학, 예술, 교육, 사상 등 인간 삶의 모든 문화가 천재의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천재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화가 발원할 수 있고 인간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천재를 통해서 통합되고 집약되고 귀결이 되는데요. 토인비 같은 분은 종교는 문명의 모태다, 문명은 종교로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종교의 그 근본 바탕자리는 바로 천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의 모든 문화는 신에게 올리는 제사,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축제 문화, 이런 데서 인간의 여러 가지 예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철학 같은 문화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의 기원은 본래 제우스 신께 올리는 신의 제전인데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성화 봉송의 첫 제안자인 칼 디엠은 모든 체육 활동은 근원적으로 재래의식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가 있죠.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는 낭만을 즐기는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것도 사실 태양신인 미트라가 어둠을 뚫고 새로운 한 해를 여는 그 새로운 태양의 광명이 현실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일종의 동지절입니다. 미트라 신을 기리는 그러한 신의 제전이면서 축제가 크리스마스의 기원입니다. 그렇다면 천재 문화에 있어서 가장 시원적인 형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환인 천재, 환웅천왕 단군 성종님께서 그 원형적이면서 이상적인 천재 문화의 형태를 보여주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천지광명 사상을 바탕으로 한 천재 문화였습니다. 천자라는 분은 이 천지의 광명을 체험해서 내면에서 광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을 인간 세상에서 실현하는 것이 본래 모습인데요. 하늘 땅 광명을 체험해서 천지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재에서는 재정일치의 형태가 본질입니다. 천재를 주관하는 한 분의 천자가 제사장이자 통치자였는데요. 천지와 소통하고 신을 대행하는 신인이자 선인의 격에 계신 분이 모든 힘의 실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양자가 결합되어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요.
이런 천자가 집행하는 천재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자라고 해서 남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베푸는 홍익인간을 실천했습니다. 환인천재, 환웅천왕, 당군왕건께서 만들어 가신 이러한 천재 문화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었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천재 문화였습니다. 이런 천재 문화가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우리 신교 문화의 맥이 거의 끊어졌죠. 천재가 봉행이 안 되면서 우리 민족 정신이 약화되게 되는데요. 그 약화되는 그 끝자락에서 고종 황제는 다시 이 천재 문화를 복원합니다. 천재를 봉행하면서 우리는 대한이다. 이때 대한이라는 국호를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은 바로 천재 문화를 복원하면서 나온 국호입니다. 인간이 하늘과 땅과 조화를 이루고 또 한마음이 되는 그런 천재 문화의 원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원래의 대한의 문화와 역사를 되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뿌리 시대만 하더라도 환국 배달 조선 7,000년의 장구한 역사를 이어왔는데요. 환국 배달 조선을 다스리던 통치자를 일러 환인 환웅 당군이라 하였습니다. 태백일사의 환국 본기를 보시면 주제천신하였다라고 해서 환인이 천신께 지내는 제사를 주관하였다라고 하고요. 태백일사의 신시본기를 보면 역시나 환웅께서도 그 문화를 계승하여 주제천신하였다라고 전합니다. 환인 환웅이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절대자와 교감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재 문화의 전통은 당군 조선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에 초대 당군왕건께서 친히 명을 내려 강화도에 삼낭성을 쌓고 마리산 꼭대기에 참성단을 쌓게 하셨다는 기록을 전합니다. 신시본기에 따르면 산 꼭대기에 땅을 파서 성단을 만든 것을 천단이라 하고 또 산골짜기에 나무를 세워 토단을 쌓은 것을 신단이라 한다고 합니다. 천재는 주로 산에서 하늘과 교감하는 그런 문화인데 산이야말로 인간 삶의 가장 터전이 되는 곳입니다. 산은 강에 발원지면서 인간의 문화는 강을 끼고 형성이 되고요. 또한 산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접점이 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신의 도시인 신시를 여신 곳이 지금의 백두산이죠. 백두산의 정상에서 천재를 봉행하시고 3,000명의 삼남과 더불어서 제세이와 홍익인간의 정신에 따라 교화의 조직을 짰습니다. 그리고 초대 당군 성조님께서 쌓은 참성단 역시도 강화도 마리산의 정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신오제본기를 보면 제천단에 하늘과 땅의 정신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둥근 단을 쌓아 하늘에 제사 지내고 또 땅에 대한 제사는 네모진 언덕에서 지냈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제를 지낼 때는 원단으로 하고 또 땅의 제를 지낼 때는 네모난 방영의 제단으로 하였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천지의 정신이죠. 천원지방 사상을 나타냅니다. 하늘은 원만하고 둥글다. 그 정신이 무한하다라고 해서 원형으로 표현을 하고요. 또 땅은 반듯하고 방정하다. 모든 걸 현실화해서 실현시키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방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삼는 천지 부모 사상에 따라서 천지의 자녀로서 천지 부모와 소통하고 또 천지의 기운을 받을 때 참된 인간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천지인을 도형으로 상징해서 원방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천재 문화의 흔적을 보여주는 천재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달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권이 바로 홍산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재단 문화의 원형은 내몽골 우하량의 5,500년 전 홍산 문화의 제천단입니다. 우하량 문화권을 들여다보면 총묘단이라고 해서 무덤과 여신을 모시는 사원 그리고 제단이 있는데요. 인류의 정신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 3요소를 모두 갖추었다는 것은 이미 배달국 시대 때 국가 단위로 진입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인류 초기에 제천 문화 유적이 발굴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원형 제단과 방영의 무덤은 앞서 말씀드린 천원지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제를 올리는 천재단은 원형으로 쌓고 땅에 제를 올리던 무덤의 양식은 방형으로 쌓은 것인데요.
이러한 무덤은 그 시대를 대표하던 중요 인물을 땅에 묻고 그 신에게 제사 지낸 것이기 때문에 무덤 역시도 넓은 의미에선 제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제단뿐 아니라 무덤의 양식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단군조선 초기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마리산 참성단을 보시면 상방하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위쪽이 방형이고 아래쪽은 원형의 형태인데요. 그 모습은 주역에서 평화의 모습을 상징하는 지천대계의 형상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석촌동을 가보시면 백제유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무덤은 아랫단은 방형으로 쌓고 그 위로 원형의 무덤을 추가로 쌓은 상원 하방의 형태를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석촌동 백제유적에는 또 다른 형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안은 둥글고 밖을 방형으로 둘러싸은 내원 외방의 고분도 지금까지 그 형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강원도 태백시로 가볼까요? 원래 백두산이 옛날에는 태백산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북쪽에서 활동하던 우리의 주 세력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쪽에도 또 다른 태백산을 주요 성소로 삼게 되는데요. 지금의 태백산이 그곳이고 천제를 많이 지내왔죠. 태백산 꼭대기에도 제천단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형태는 외원 내방으로 밖이 원형이고 또 안이 방형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황국 배달 이후로 이러한 신교 문화는 동서양으로 퍼져나가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웃나라 일본을 가보시면 3세기 후반 야마토 정권에 의해 통일이 되면서 대형 고분들이 출현하는데요. 이 역시도 천원지방 사상의 인류 원형 문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북경 천당공원을 보시면 홍산문화에서 발굴되는 제단을 복원했을 때와 모습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제단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명청시대에 하늘에 재를 올리던 곳으로 3단의 원형 제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막의 척박한 환경 위에서 문명을 일궜던 수메르 문명의 경우에는 산이 별로 없다 보니 높은 인공산의 형태를 쌓아서 재를 지내는 제천단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지구라시라고 하고 피라미드 하면 보통 이집트 피라미드가 대표적이죠. 지구라시 피라미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는 이집트만의 전유물이 아닌데요. 전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는 피라미드는 문화에 따라 무덤, 신전, 제천단 등의 다양한 용도로 지어진 것입니다. 아메리카 쪽에는 발굴된 것만 2,000개가 넘는 마야 피라미드도 있는데요. 지구촌 도처에서 발견되는 피라미드형 천제단도 인류 문화의 원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경의 마무리에 가면 천재 문화의 최종 결론을 5글자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중천지일인데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천지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천지일 합의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천지와 하나 되는 문화의 원류이면서 천지와 소통하고 천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의 종주국입니다. 인간이 살아온 과정을 역사라고 하고 그 역사를 만든 중심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키고 개척하는 데는 핵심적인 인재들이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창조적인 소수가 새로운 역사를 이끈다고도 했는데요. 오늘 이 창조적 소수로서 한 문화를 이끈 인재 집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교 문화는 어떤 핵심 인재가 있냐면 보살이 있고요. 유교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는 군자와 대인의 길을 제시하고 도교에는 신성과 도사가 있죠. 기독교는 성자, 세인트라고도 하고 유럽에는 기사도 정신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무라이가 있고 또 유라시아를 걸쳐 있었던 북방민족들 사이에서는 코미타투스라고 하는 정예 집단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역시도 문화를 만들고 이끌어온 핵심 인재가 있었습니다. 그 인재 집단을 낭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낭가는 좀 생소하지만 화랑은 익숙하시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화랑도 사실은 낭가의 맥을 이은 것입니다. 낭가라고 하는 인재 집단의 시작, 그 뿌리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들여다보면 나옵니다. 우리 민족의 시작점을 알리고 있죠. 황국에서 오신 환웅이라는 분이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신시라고 하는 신의 도시를 건설하였다라고 전하는데요. 신의 뜻을 펴는 또 인간이 신이 되게 하는
인간과 신이 만나게 하는 일종의 신의 문화입니다. 이것을 신교다 또는 풍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있었던 3,000명의 핵심 인재가 바로 우리 난가의 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웅께서 이렇게 무리 3,000을 이끌고 오셔서 배달국이 열리고 또 배달국을 이어서 단군조선이 들어서고 그 이후에는 북부열을 중심으로 한 열국시대 그리고 열국시대를 거쳐서 사국시대로 이어지는데요. 이 3,000명의 인재는 삼낭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배달국 때는 삼낭이라고 불렀고 이것이 단군조선 때는 국자랑이다. 나라의 핵심, 씨앗과 같은 인재다라는 뜻이죠. 그런 절대적인 존재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천지화라는 꽃을 꽂고 다녔다고 해서 천지화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천지화랑의 문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의 화랑으로 되살아났고요. 또 천왕랑이다, 천왕의 낭도다 라고도 했고 고구려는 조의선인, 백제는 무절, 그리고 신라에서는 화랑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호칭이 새롭게 변화되었지만 원뿌리인 삼랑은 후대까지 그 명칭이 살아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단군조선 때 초대 단군왕건께서 직접 명을 내려서 강화도의 참성당과 함께 세운 삼랑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또 화랑제도가 한창 정착되던 신라 진평왕 때는 삼랑사가 건립이 되는데요. 난가의 뿌리가 삼랑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삼랑이라는 이름이 일본으로도 전해져서 사무라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랑은 어떤 인물들인가? 기록을 보시면 하늘의 최고신을 수호하고 또 섬기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였다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죠.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깨달음을 전하는 매우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삼랑은 배달의 신하인데 사람들을 교화하고 또 형벌과 복을 관장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전하고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이런 진리와 정의의 화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삼랑은 어떤 수련을 했는가를 큰 틀에서 정리해 보면 배달국 이후로 전도, 선도, 종도라고 하는 세 가지의 줄기로 가르침이 전수되었는데요. 전도는 하늘의 이치를 깨쳐서 인간의 참 성품을 회복하는 그러한 가르침이고 선은 땅의 이치를 깨쳐서 인간의 생명을 불멸의 생명으로 또 신선의 길을 가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종은 인간의 도리로서 몸을 다스려서 국가의 큰 동량이 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전도에서 불교의 가르침이 나오고 또 선도에서는 신선의 가르침, 종도에서는 유교의 가르침이 발전해서 나온 것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만큼 삼랑이라는 것은 유불선 삼도의 근원이 되는 심오한 진리를 닫고 또 전수를 하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최치원 선생의 낭랑비서를 보시면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그것이 풍류다. 풍류는 실제 유불선 3교를 이미 그 안에 다 내포하고 있고 모든 민중들을 다 구제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합적이고 전인적인 인물들을 길러내던 집단이 바로 삼랑이었습니다. 삼국 이후 고려 조선에도 난가의 맥을 희미하게나마 찾아볼 수는 있지만 난가는 신교 문화의 대변자임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고려 조선에 이르러선 많이 약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묘청의 난을 결정적인 이유로 보고요. 다른 이들은 외래 사상의 유익과 유학자들의 탄압을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이런 외부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내적으로 우리가 중심이 잘 잡혀 있다면 이 난가의 맥이 약화되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내적인 이유를 살펴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소도경전 본문을 보시면 대교 다단하여 임무능행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큰 가르침은 실마리가 많아서 능히 행하는 자가 없었다. 신교 문화가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또 입체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소화해서 깨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 그 참맛을 깨친 자가 자꾸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맥이 약화되고 말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고려시대 때 계속 약화되다가 조선시대 때 명맥이 희미해지다시피 하고 다행히도 동학에서 그 맥을 다시 잇게 되는데요. 동학에서는 그 가르침의 성격을 무곡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계가 없는 무한한 큰 진리다라고 쉽게 풀이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고대 신교 문화와도 성격이 맞는 겁니다. 교과서에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동학을 이렇게 서술하죠. 동학은 유불성 기독교 이런 요소를 다 갖고 있고 또 무속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세계적인 종교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삼당의 문화, 그 정신 세계를 최재우 선생은 그 근본을 통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참동학으로 그것이 완성되게 되는데요. 사라졌던 난가의 맥은 동학에서 다시 시작되어서 참동학에서 완성이 되면서 이 시대의 우리 난가의 맥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고유한 문화 정신, 그 사상을 역사 속에서 추적해 들어가면 신라의 진흥왕께서 우리에게 있는 풍월도라는 문화를 되살려서 화랑도라는 조직을 만들어야만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풍월도라는 가르침으로 화랑도를 조직하고 또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신라의 석학인 고운 채치원은 이러한 한국 고유 사상을 일컬어 풍류라고 전하였습니다. 풍월과 풍류는 같은 말인데요. 채치원이 남긴 낭랑비 서문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것을 일러 풍류라고 한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가의 고유한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풍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류의 힘의 원천이자 원동력, 그리고 근원은 바로 풍류 정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풍류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풍류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는 풍류를 한마디로 쉽게 풀이를 한다면은 신바람 문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바람 문화, 이 풍류를 신바람이라고 한다면은 풍이 바로 신과 의미가 통하는데요. 삼국유사 기사를 보시면 진흥왕은 천성이 풍미가 있어서 신선을 숭상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풍이라는 것은 신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은 신과 같다. 이것은 곧 근원적인 세계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에서 바람 풍자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류자인데요. 류는 흐를 류자입니다. 이 흐를 류자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살릴 생자, 그리고 변화시킨다는 화자, 그리고 하나 되게 한다는 한일자입니다. 사람을 일으켜서 살리며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멈춰있던 맥박이 뛰게 한다. 흐르게 한다, 움직이게 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변화시킨다. 나의 울림을 상대편에게 전달해서 같이 공명하게 하는 그러한 변화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편을 변화시키는 공명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와 내가 별개의 존재였지만 한 마음이 되고 또 하나의 기운이 되고 하나로 어우러진다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류는 크게 이 세 가지 뜻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류는 바람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풍류라는 것은 바로 신바람 문화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한국 고유 사상인 풍류 문화는 크게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속성은 매우 근원적이고 종합적이고 현실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채치원 선생께서 풍류를 소개했던 낭랑비서를 보면 구규 현묘 지도월 풍류라, 신례 포함 삼교하여 접하군생이라 이런 아주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 말하는 뜻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근원적이며 종합적이고 또 현실적이다라는 이러한 속성을 매우 잘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묘지도는 말 그대로 현묘한 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심오하고 또 오묘한 지극한 경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근원적이고 궁극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원적인 세계와의 연결은 보통 현실 도피적인 성격을 띠기 쉬운데 풍류는 정반대의 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접하군생을 먼저 보시면 무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매우 현실적이고 현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민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무죠. 춤과 노래, 흥의 민족이라고도 하는데요. 모두가 하나 되고 또 상대를 교화시키고 감화시키는 수단으로 가무 문화가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서 고대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내 포함 3교라는 것은 유불선의 외래 문화가 수용되기 이전부터 풍류 문화는 유불선의 요소를 이미 그 자체 내에 모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이고 다원적이며 입체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성격을 바탕으로 그 외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융합할 수 있는 포용력 또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류는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오늘은 K-팝을 하나의 예로서 들자면 K-팝 가수들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죠. 거기에 외모도 뛰어나고 인성도 훌륭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는 노래는 매우 다양한 장르가 혼합되어 있고요.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라 함은 인성에 있어서도 타인의 모범이 되고 또 그들의 노래로 마음이 치유되고 삶의 방향에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으로도 작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K-팝에서는 풍류의 속성들이 매우 잘 나타나고 있고 그럼으로써 차별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고대 역사 속에서 우리 풍류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처용랑이라는 화랑의 고사입니다. 처용랑은 자기 아내를 범한 역신이죠. 질병을 일으키는 신을 말합니다. 이 역병의 신을 힘으로 물리치고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노래와 춤으로 감화를 시켜서 굴복시켰다는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신조차도 춤과 노래로 교화를 해서 굴복을 시켰다는 이러한 사례는 풍류의 세계를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류는 많은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 풍류 정신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류 정신은 우리 고대 신교 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지만 역사의 흐름을 타다 보면 굴곡은 있었겠죠. 잠자던 풍류 정신이 이 조선 말 동학 이후로 깨어나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류는 궁극적으로는 K-필로소피를 넘어서 K-스피릿으로 발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궁극적으로는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진리이자 가르침이 한국에서 나온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방향으로까지 전진해 나갈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